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에는 책을 많이 읽는 때라고 그러죠. 책을 많이 읽고 계신가요? 네,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제 다음 네이버,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제 사이트가 네이버하고 다음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 검색을 하면 전문 지식까지 많이 찾아졌어요.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영어를 하면 뭐 세계에 있는 더 많은 넓은 지식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뭐에 대해서 육바람일 이렇게 치면 육바람일에 대해서 다음 카페나 다음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올린 이런 것들, 또 네이버 지식인에서 올린 이런 것들을 쳐서 이렇게 거기에 검색이 돼서 나온 걸 가지고 육바람일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고, 위키백과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이버하고 다음을 사람들이 별로 쓰지를 않고 있어. 옛날에는 블로그 활동들을 많이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들에 대해서 쭉 글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그 블로거들이 유튜브로 이동해서 유튜버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 점점 예전보다 지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러나 또 이제 반대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는 또 이렇게 정리돼서 한 게 있죠. 그러나 유튜브의 단점은 동영상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글로 이렇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 쭉 나오는데, 동영상은 어디쯤에 그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책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책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예전만큼 책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책을 점점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책이 검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전문 지식적인 어떤 좀 그런 뭐 좋은 글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점점 책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유튜버들로 다 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책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엔 전문 지식을 알고 싶으면 꼭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폭넓은 깊이 있는 것을 공부하고 싶으면 오히려 지금 또 책을 사야 되는 그런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키백과에서는 나오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더 깊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자, 오늘은 영조 시절 이야기, 영조 시절 이야기하면 사도세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영조, 정조, 그 중간에 사도세자, 사도세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조는 이제 왕후가 정성왕후인데요. 후사를 얻지 못했어요. 그 정성왕후가 죽은 뒤 요거 15살 소녀 정순왕후 김씨를 왕비로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때 영조의 나이가 60세예요. 60세하고 15살. 이 정도면 선녀네요, 선녀. 지금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왕이니까요. 15살 소녀 정순왕후 김씨를 왕비로 얻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게 정순왕후가 장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도세자에게도 이제 어머니가 되죠. 그럼 정조한테는 할머니가 되죠. 정조 다음에 이제 순조잖아. 순조한테는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아유, 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5살에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 참 그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60세가 넘어서 그러더니 후사를 모기가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후궁으로부터 자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 씨를 영조는 이제 영빈이 씨 후궁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일남 삼녀를 두었습니다. 영빈이 씨가 낳은 왕자가 바로 사도세자. 이제 그 본명은 이선이죠. 세자의 이름은 사도였고요. 이 사도세자는 이제 영조의 장자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장자는 효장세자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제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효장세자는 10살이 되자마자 죽어가지고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정말 귀한 아들이라서 가슴에 묻어야 됐죠. 그 왕조가 오래되고 그러면 처음엔 손이 안 귀했잖아요. 보면 태조 이성계도 6명의 아들에 또 그 2명의 아들까지 더 있었으니까 왕자만 8명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이방원도 보면 이제 3명, 4명의 아들 쭉 이렇게 그 정비에서 이렇게 나왔죠. 세종대왕도 이렇게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자식이 귀하지 않았는데 조선 중후기가 되면서 특히 선조 명종 이때가 되면 정말 이제 자식이 귀해지게 되고 선조는 서자의 아들로 이제 또 왕이 되고 또 정조도 보면 이렇게 정통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잖아요. 숙종의 아들이긴 아들이었는데 후비에 무수리에 그러니까 이제 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궁녀의 아들이 바로 영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손이 귀해져요. 나중에 이제 19세기가 되면 나무꾼 하다가 와가지고 철종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그 후손이 귀해지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 한 가문이 이렇게 500년씩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왕을 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00년 정도만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요. 자, 효장세자는 일찍 죽고 41살에 바로 이선 사도세자를 낳게 됩니다. 늦둥이죠. 41살에 늦둥이를 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이제 안 아플 만큼 너무 기뻐했는데요. 예쁘고 좋아했는데요. 자식이 워낙 귀하니까 낳자마자 한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세자로 책봉해요. 세자는 좀 몇 살 지나야지 세자가 되는 건데 이제 막 1살 된 아이를 세자로 책봉을 하고 그 조선시대 최연소 세자가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이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총명했다고 그래요. 3살 때 벌써 글을 읽었다라고 그래요. 한문이 어렵잖아요. 벌써 3살 때 글을 읽었대. 그리고 글씨도 잘 썼대요. 3살 때. 그래서 당시 영의정, 자의정 이런 정승과 판서들이 어린 세자의 글을 서로 받겠다고 싸우기까지 했다네요. 줄 서겠다는 건가요? 3살짜리 아이한테 글을 받겠다라고? 나중에 기념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사도세자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것이 전하께서 3살 때 쓴 글씨옵니다. 이렇게 다 받치면 내가 그때 그랬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추억은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3살짜리 아이에게 글을 서로 받겠다고 에피소드였다 할 수가 있겠죠. 세자가 이제 이렇게 사도 세자가 5살, 6살쯤 됐을 때요. 그때 어느 날 세자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영조가 세자를 불렀어요. 세자 이제 그 아버지 왕이 부르니까 먹고 있던 밥을 태태 뱉더니 예 전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얘야 왜 세자는 먹던 밥을 뱉어내느냐 했더니 세자께서 부모님이 부르실 때는 비록 입안에 든 밥이라도 뱉고 난 다음 대답하는 게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대여섯 살짜리가 부모님이 부를 때는 입에 있는 그런 밥이라도 뱉고 나서 입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선조가 생각이 나요. 선조도 명종이 뭐 물어봐 익성관을 이렇게 왕관을 씌우니까 전하 이렇게 그 세자가 아무리 해도 전하에 이런 걸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에 들어가지고 셋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게 선조였잖아요. 이 사도세자도 얼만큼 영특했어요. 이렇게 하니 영조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영조는 본래 FM이잖아요. 그 영조는 무술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평생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석도 안 쓰고 또 이 정말 근면 검소하게 음식도 정말 삼소일찬 삼체일밥이라고 해야 되나? 삼체일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왕이면 수라상을 받아야 되는데 채소하고 밥하고 좀 이렇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소식으로 드셨거든요. 영조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냈는지.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 사도세자는 내 뒤를 이어서 조선의 왕실을 높이겠구나라는 기대를 한 몸에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조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아요. 이 사도세자가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게 되죠. 아버지의 기대를 외면하기 시작하는데요. 갈수록 체구가 좋아져요. 본래 이씨 가문이 체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함경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성계 장군께서 장군이셨잖아. 이렇게 대장군이셨잖아. 체구가 엄청 좋으셨고 역시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도 이제 그 나란말 사람이 영화 이렇게 보면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오잖아요.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댓글들을 이렇게 의견들을 보면 송강호가 사실 꽃미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미남,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은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을 생각하잖아.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을 생각하잖아. 갸름하잖아. 얼굴이. 그런데요.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 덩치가 떡대만 했대요. 컸대요. 덩치가. 고기 좋아하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송강호가 자기의 덩치보다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옷을 더 풍성하게 입고 본인의 덩치보다 크게 나와. 그러니까 나란말 싸움은 사실 역사적 고증을 충분히 거친 거예요. 송강호가 좀 우락부락 예쁜 건 아니잖아. 좀 개성 있게 생기셨잖아요. 어찌 보면 산적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란말 싸움이가. 사도세자도 뭐 이렇게 집안의 줄을 타고났는지 덩치가 세지고 힘도 세져서 사실 그 효종이라고 해서 그 앞에 이제 증조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효종은 청룡 언월도 관우가 들고 다니는 청룡 언월도 있잖아요. 그걸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고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그 효종의 청룡 언월도를 아무도 들지 못하는 청룡 언월도를 마음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무술하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휘두르고 다녔다라고 그러죠. 심지어 이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다고 했잖아. 그 무예 신보라고 해서 책까지 썼어요. 이제 특공 무술에 관한 책을 쓴 거죠. 이제 무슨 무술에 대한 어떤 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 무예 신보까지 교본을 이제 쓰셨어요. 무술 기본, 특공 무술 교본을 쓸 정도까지 했으니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본 FM의 영조가 좀 이제 참 나름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궁녀들의 좀 책임도 좀 있어요. 궁녀들이 사도세자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운동하도록 이렇게 체격이 좋고 운동을 하도록 궁녀들이 좀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둘 다 서로 미워하고 그랬죠. 조선 최연소 세자였는데 너무도 귀한 아들이었는데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아들이 오히려 딴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지만 그래도 15살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15살 때는 대리청정을 시켰거든요. 이제 영조도 이제 60이 다 돼가고 그러시니까 내가 정치 일선에서 좀 물러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 사도세자를 적극 기용을 해요. 15살에 대리청정을 시켜요. 예전에 이제 세종대왕도 아들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시켰거든요. 문종도 한 14년인가 이렇게 대리청정을 했어요. 막상 이제 왕이 돼서 4년 만에 돌아가시긴 했어도 세종대왕의 이렇게 말년에는 거의 뭐 문종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세자도 15살에 대리청정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어떤 게 갈등하냐면 예를 들면 사도세자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오늘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영조가 뭐? 네가 왕이야?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또 이렇게 네 멋대로 왜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아버지 오늘 대신들이 이러한 일을 저보고 보고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영조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이런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니 일일이 어떻게 물어보니 자꾸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아니 물어봐도 혼나고 안 물어봐도 혼나고 이렇게 하기를 14년이나 대리청정을 했어요. 그러니 점점 서로 미쳐가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었나? 영조가 너무 오래 살았나? 아니면 영조의 컴플렉스가 뭐 그랬나?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오해 살 일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지간이잖아요. 부부지간이 서로 이제 20년을 살고 30년을 사는데 서로 행복하다면 기적인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살다가 와서 만났으면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사람이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것처럼 국가도 이웃한 국가랑 친하게 지내기 어려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바로 이웃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일파를 청산하자.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자. 재산을 몰수하자. 친일파는 이 땅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친일파는 국회의원에 당선돼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도 하고 책으로도 하고 기사로도 하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봐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는 친일 매국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을 좋아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친일파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친미하고 친중하고 미국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하고 이거하고 친일파 이거는 다른 거잖아. 이제 친미파, 친중파하고 친일파 이거는 느낌이 다르다고요. 친미 매국노라는 거 없고 친중 매국노는 없잖아. 근데 친일 매국노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일본인들한테 전해지면 설명 없이 전해지면 한국 사람은 정말 일본인들을 미워하는 거 보구나. 어떻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재산 몰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못 시키게 하고 뭐 이렇게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일본인 친구를 둔 사람들은 전화나 문자가 와가지고 아니 그 어떻게 재산 뺏길 건데 어떻게 돼?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설명을 해줘서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 매국노 이런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설명해 주나요? 뭐 언론에서 그런 거를.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일본이 이제 이렇게 반도체 그 하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적반하장이란 말은 아니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초등학생도 다 알아. 어떤 뜻인지. 왜 너 적반하장이니? 야,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봐라. 적반하장이잖아 지금. 이렇게 다 아는데 근데 일본에는 그런 말 안 쓴대요. 적반하장이란 사자성어를 아예 안 쓴대. 거의 모른대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적반하장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적이 주인을 때린다. 도적의 주인을 방망이로 때린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한 일국의 대통령이 그 일본에게 일본을 도적이라고 그러고 몽둥이로 한국을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한 나라의 대통령 수반이 저런 말들을 하다니 좀 이래 이게 참 오해하기 딱 좋은 거죠.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일본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천년의 한이 어쩌고 저렇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한이라는 것은 아들이 공무원에 합격해서 한 풀었다. 공무원에 합격했으니까 한 푸는 거지.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한 풀었다. 우리 집안에 한 풀었다. 뭐 이렇게 뭘 성공을 했을 때도 한 풀었다라고 그러고요. 물론 이제 원수를 갚아도 한을 풀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대체로 원수 갚는 것보다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한 아리랑 같은 그런 한 있잖아. 날 버리고 가면 가다가 다리 부러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한국인의 한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천년의 한 이러면 한이란 뜻이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한하고 다른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얘기하면 천년의 한이라고. 천년 동안 지금 한을 품고 있었나 일본에? 이렇게 참 이 각자의 문화가 서로 이제 가까워도 이렇게 다른 게 있어서 한마디 말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은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 심지어 잘생겼어.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네? 와 진짜 팔방미인이다. 와 칭찬 뭐 이렇게 팔방미인이 어떤 때는 때로는 비아냥거릴 때도 쓸 때도 있지만 대체로 칭찬이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상대를 칭찬한다고 이 사람이 골프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네? 당신은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대. 자기를 모욕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일본은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주의잖아요. 대대로 그냥 내려오던 국수집, 대대로 내려오던 뭐 대장간,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기업을 그대로 아들이 받아서 하는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팔방미인이란 말은 거의 욕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은 굉장히 이렇게 우수한 기술을 지녔죠.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것들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우물을 파는 이런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우물만 팠어. 나중에 보니까 방사동 오염물질 나오네. 이러면 한우물만 팠는데 거기 나중에 나오는 물이 방사선 오염물질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 우물을 파가지고 이쪽에도 파고 저기도 파고 저기도 파서 그 중에 되는 것을 택하면 되잖아요.
일본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가 반도체도 그렇죠. 또 이렇게 그 조선업도 그렇죠. 제조업의 대체로 그래요. 제조업의 뭐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를 한국에 지금 내놓고 우리나라에 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줬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은 기술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기술력이 너무 대단해, 훌륭해.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려면 비싸죠. 비싼 거예요.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쓸만해? 품질은 괜찮아. 품질이 엄청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몇 년은 쓸 수 있어. 사실 그 가격이 싸고 몇 년만 쓰면 되지. 그 반도체를 가져가서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는 10년, 20년 쓸 물건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본 거는 100년도 쓸 수 있어, 막. 근데 한국 거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기업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거고, 일본은 본인들이, 자기들이 감탄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기술이 뛰어난 것을 파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옛날부터 대단히 칭찬했던 기술력, 일본의 기술력, 이걸로 부응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술력 때문에 좀 저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일제에 비해서, 미제에 비해서 못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200년 전만 해도 자동차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자동차가 한 대 만들어져서 1000만 대까지 가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어요. 전 세계 1000만 대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1000만 대 만들어지는데 10년 걸렸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올해 봄 출시하면 1년도 안 돼서 1000만 대 척 나오잖아요. 트렌드가 척척척 계속 변해요. 아주 빨리 변해요. 우리가 이제 CD라는 게, CD 이전에는 LP판이었잖아요. 아니, 테이프였죠. 테이프, LP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LP 나올 때만 해도 수십 년 갈 줄 알았죠. 하기가 수십 년은 갔어요. 근데 50년 정도만 가고 더 안 갔잖아요. 테이프는 어때요? 테이프 수명이. 나는 CD가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 CD를 수집했어요. 근데 뭐냐고요, 지금. CD 플레이어 지금 나오기나 하냐? 지금 CD 플레이어 나오냐? 판매하냐? CD 플레이어 누가 사? MP3 나오면서 MP3 플레이어 막 아이팟 나왔잖아요. 엄청 유명했어요. 그때 비싸기도 하고. 누가 지금 아이팟을 써요? 한때 몇 년, 10년이 났었나? 정말 짧잖아요. 지금 이렇게 PC 같은 것도 나 오래 갈 줄 알았어요. PC가 90년대, 80년대부터 PC 나오기 시작해서 도스 시절부터 쭉 해가지고 윈도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상에 PC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PC가 줄어들고 있어. PC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PC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이렇게 90년대 이렇게 무기폰에다 조그마한 이제 그 모토로라 이렇게 접는 폰 이런 거 나올 때, 나도 그게 오래 갈 줄 알았지. 그게 한 50년은 갈 줄 알았지. 그 뭐냐고, 20년도, 겨우 20년 버텼어요. 이게 모토로라 폰, 이렇게, 이런 폰들이. 그 폰에서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그 앞에 2G 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같은 폰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스마트폰도 지금 막 발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3G에서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기술력을 계속 갈고 닦고 기술력 하다가 이제 다음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혁신이라는 것은 빨리 새로운 변화에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데, 새로운 변화에 적응 못하면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요것 찔끔 저것 찔끔 요거 대충 저거 대충 이렇게 대한민국 근성이 기술력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기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임기응변 식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그 방식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더 통한다는 거죠. 해가 다르게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는데 물론 이제 기술력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서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은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애플을 뛰어넘어섰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내년 되면 폴더블 폰 2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세계에서 도저히 그게 가능해? 라고 그건 불가능해 했던 것을 지금 실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선업계도 이렇게 이제 그 셰일가스를 그냥 기름 담고 다니는 그런 이제 그 석유 그 선하고 셰일가스를 싣고 다니는 선하고 만드는 기준이 다르고 또 친환경 요즘에는 이제 배도 나는 몰랐는데 배도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매연이 우리 자동차만 디젤 자동차만 매연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도 매연이 정말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그 엔진을 만들고 친환경 그 셰일가스선을 만드는 거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